그 제가 드린 거 자료 다 받으셨죠? 제가 드린 자료 있을 거예요. 거기에 후유장애 총론이라고 된 파일, 그거 준비 좀 해주시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출력을 했으면 좋고요. 출력을 안 하시더라도 뭐 컴퓨터로 보신 분들은 컴퓨터로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제가 두 개로 좀 나눴어요. 하나는 표준약관이고 그 상해질병 표준약관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는 후유장애 표준약관에 대한 내용인데, 우선 후유장애 표준약관에 대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아마 페이지가 여기 6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부터 펴주세요. 자, 펴셨죠? 자, 우리 후유장애 시작하기 전에 표준약관이랑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약관에서 정한 내용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표준약관을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출이 볼 때 계산 문제, 그 다음에 그 약술 문제, 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우리 표준약관에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어떻게 장애율을 판단을 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거는 숙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뭐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띡 하면은 바로 띡 하고 나오게끔 이렇게 이 정도로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가 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계산을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1조를 보죠. 우리 1번 후유장애 표준약관의 장애 정의입니다. 장애 정의인데, 장애 정의는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줄 거 놨죠. 줄 거 놓은 거, 이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후유장애라는 게 앞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좋아지는 상태가 후유장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원래 기본적인 건강한 상태에서 장애 상태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다시 어떤 치료를 하든지 복구되지 않은 게 후유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고, 이게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이게 이제 치료를 하거나 이제 뭐 어떤 거를 하든 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걸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상태로 이제 후유장애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금을 책정해서 돈을 주고, 왜냐면 다시 못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줄 거는 거, 이 부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뒤에 내용은 일시적인 뭐 증상이라든지 뭐 합병 증상에서 나오는 뭐 이런 거, 일시적인 거는 장애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당연한 이야기를 좀 적어놓은 거라서 정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표준약관 이야기할 때 우리 1조는 이제 딱 그 정의를 말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모든 법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장애 정의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 2번, 3번 이제 좀 끊어가지고 연구장애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치유된 후가 뭐냐,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를 또 당연하게 적어준 거라 뭐 암기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당연히 영구적인 거는 그 치료를 하고 이게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것, 그거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치유 후라는 것도 모든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장애를 판단을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적어 놓고요. 그리고 4번은 중요합니다. 4번은 이게 지금 한시장애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시장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그 한시장애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앞에 말한 거가 영구적일 때 장애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장애가 한시적으로 나았을 경우에 우리가 지급하는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규정이 5년 동안 20%를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장애 상태가 5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면은 일상생활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보상을 좀 하자.
라고 해서 20%를 지급하고 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진짜 중요하죠. 이 한시장에. 우리 보험회사가 가장 많이 그 삭감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 한시장이에요. 왜냐하면 20%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한시장애를 많이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손해보험사하고 생명보험사하고 조금 이제 다르긴 한데 특히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한시장애를 거의 80% 이상은 한시장애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고 의외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요 한시장애를 적용을 안 해요. 한시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한시장애를 우리가 적용을 할 겁니다. 한시장애를 우리가 검토를 할 겁니다. 이런 실무적으로 이런 거를 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사실 제 랩피셜인데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해 후유장애 가입 금액 자체가 엄청 크다고 한번 말씀드렸었고 생명보험사는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사는 5천만 원, 뭐 많아야 1억 이 정도로 가입 금액이 된다면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뭐 많으면 3억, 5억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보상 금액에 있어서 모랄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질환 같은 거, 그 척추장애라든지 아니면은 뭐 팔, 손, 뭐 이런 거에 대한 각도장애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5%씩 달라질 때마다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했을 때 1,500만 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5%면은 1,500, 10%면 3천만 원, 뭐 15%면 4,500 이렇게 되잖아요. 금액이 너무 커지잖아요. 이런 게. 근데 이게 막 약간 모랄적인 것 같고 아닌 것 같아. 이럴 경우에 그 손해보험사에서 가장 많이 거는 게 20%그 한시장애를 많이 걸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이 한시장애가 그래서 좀 중요해요. 중요하고 우리 계산 문제 할 때도 중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막 나오죠. 뭐 3년 한 시장에 이렇게 해놓고 이거 막 좀 함정으로 파놓고 뭐 6년 한 시장에 7년 한 시장에 뭐 이런 식으로 뭐 6년 됐든 7년이 됐든 8년이 됐든 이거 다 한 시장이에요. 5년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도 우리가 5년을 기준으로 했을 뿐이지 그 아래는 무조건 후장애가 안 되고 5년 이상으로 됐을 때 한 시장애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20%를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시장애가 우리가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5년, 20년 이렇게 5년 20%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5번 보겠습니다. 5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죄송한데 좀 위로 올라갈게요. 5번에 대한 내용은 우리 표준약관에도 내용이 이게 나와 있어요. 5번에 사항 우리 제가 출력문 나눠준 거에서 두 번째 페이지예요. 제일 위에 사항 여기 내용이 그대로 그 후지장애 표준약관에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사항을 보시면 장애 지급률이 결정이 됐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인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년 미만의 계약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1년 미만이 1년 그러니까 부터 1년 이내로 된다. 이렇게 규정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딱 이거를 기간을 명시를 해놨고 우리가 기준일을 상해 발생일 그리고 질병의 진단 확정일 이렇게 조금 규정을 해놨거든요. 이게 이제 기산점, 처음 출발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로부터 2년이냐 아니면은 1년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아래 제가 내용 박스로 쳐가지고 손해보험이랑 생명보험이랑 제가 구분을 좀 해놨어요. 제가 그때 한번 누군가가 이제 질문을 좀 남겼는데 저는 제가 지금 생명보험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보험사에서는 이 장애 진단일 우리 약간 규정이 조금 달라요. 좀 다른데 생명표준약관 아래 보시면은 제가 줄 거 놨죠. 위에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생명보험사 표준약관에는 그냥 앞에 질병 진단 확정일이 없어요. 그냥 진단 확정일 이렇게만 적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후유장애 진단일인지
뭐 질병의 진단일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표준 약간 이걸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좀 해드립니다. 생명보험사에는. 그래서 이게 장애의 진단 확정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때 좀 헷갈렸던 것 같고, 근데 손해보험사는 아예 딱 명시를 해놨죠. 명시를 해놔가지고 상해 발생일, 상해 같은 경우에 상해 발생일, 질병 같은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헷갈리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따로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그래서 제가 아래다가 진단 확정일을 후유장애 진단일 또는 질병의 진단일로 해석이 가능하다. 가로 열고 제가 작성자 불입 이렇게 적어놨죠. 말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약관을 벗어나서 약관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더 크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명보험사는 주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알고 있으시면 되고,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적으로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좀 문제가 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암기를 해라 이거에 대해서 뭐 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유해요. 유하고 대신에 이제 손해보험사가 보험료가 조금 더 낮은 것 같고 생명보험사가 보험금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은 이런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래로 다시 쭉 내려갈게요. 아래로 쭉 내려가서 우리 6페이지 5번 보기 위해서 위에 올라가서 제가 봤고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좀 시간이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6페이지에 5번입니다. 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침이라고 좀 졸릴 수 있는데 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이상일 때는 이제 2년, 그리고 10년 미만일 때는 1년, 그리고 각각의 기산점, 상해 발생일과 질병 진단 확정일. 자, 질병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후유장애가 꼭 상해로만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질병으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가 판매하는 회사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납입면제라는 게 있어요. 제가 뒤에 가서 이제 뭐 질병 파트를 할 때 혹은 상해 파트를 할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납입면제라는 게 생명보험사에서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장애 상태가 질병이 됐던 간에 상해가 됐던 간에 장애 상태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차후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게 납입면제예요. 그래서 생명보험사는 이제 질병 후유장애 관련돼서는 우리가 납입면제 관련해서 많이 조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납입면제를 많이 해줘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이제 납입면제 같은 거 우리 50% 이상 장애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눈의 장애도 있고 뭐 말하기 장애도 있고 뭐 흉곡부 장애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신경계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어떤 거냐면 자궁에 우리 이제 난소 같은 경우에 우리 난소의 양쪽을 절제를 하면 50% 이상이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여성분들 이제 조금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폐경기에 다가오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소에 이제 질환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난소를 제거하는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전자궁 적출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난소 난관을 좀 따로 절제를 한다든지 왜냐면은 이제 좀 연세가 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다 출산을 했잖아요. 다 출산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출산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난소에 이제 질병이 있으면 그거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이때 난소 양쪽을 제거를 하면 납입면제 50% 그러니까 후유장애 상태 50%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장애 상태 50%가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조사를 좀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난소에 질환이 있어야 돼요. 질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 그대로 질병이 있어서 그거를 제거하는 거. 우리 조건들이 있잖아요. 후유장애를 할 때 질병이냐 상해 두 개의 조건이 붙잖아요. 근데 질환이 없이 제거하는 경우도 간혹가나 있거든요. 근데 간혹이 아니고 거의 한 80%예요. 왜냐면 한쪽에 난소가 이상이 있어서 다른 한쪽도 같이 예방 차원에서 제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난소 같은 게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짐에 따라서 난소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성 질환을 좀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의학계에서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암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난소에 뭐 혹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예방 차원에서 이거를 절제를 하는데 그 절제하게 되면은 납입 면제 50%에 해당하지가 않죠. 후유장애 50%에 해당하지가 않죠. 왜냐면은 우리가 예방 목적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2018년도 때 후유장애가 한번 개정이 됐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은 그 이 2018년도 이전에는 예방 목적이라는 게 내용이 들어가 있지가 않았어요. 장애 이 규정에. 근데 2018년도에는 아마 그 규정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다 보험사 의견이라든지 뭐 다 반영이 돼서 이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예방 목적 때문에 예방 목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후유장애가 이제 개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이 청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무릎 관절증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양측으로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릎 관절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측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릎 관절증 하면 30% 되죠. 그래서 각각의 다리가 30, 30 이렇게 돼서 60% 이상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는 판례상으로 고객이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사에서는 무릎 관절증으로 인한 양측 그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면 각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납입 면제가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50% 이상, 30, 30 플러스에서 60%를 고객들이 청구를 하는 경우가 간혹가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판례상으로 각각 봐야 된다. 이 질병을 동일하게 무릎 관절증이란 거를 동일하게 보는 게 아니고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가 각각으로 우리가 후장애가 그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각각 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30, 30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50% 이상 납입 면제 혜택을 좀 안 드리고 있는 이런 실무적으로 이런 이슈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이제 질병 쪽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 손해보험사 말고 이제 생명보험사 이제 이런 납입 면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기고 있고 또 많이 생명보험사에서 또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CI 보험. 나중에 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건데 CI 보험의 이제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 우리 뇌졸중 같은 경우에 중대한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조건 자체가 장애 상태 25%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이라도 많이 그 조사를 좀 많이 나가고 저도 이런 거를 많이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이분이 20% 이상 신경계 장애가 남아있냐 안 남아있냐. 근데 이걸로 정말 많이 다툽니다. 정말 많이 다투고요. 그리고 우리 독립손해사 분들도 이제 이 25% 이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다방면으로 조금 노력을 해가지고 좀 청구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좀 싸우는 형식이에요. 저랑 제가 제 담당자고 이제 독립손해사정 분들이 25%가 넘는다, 26%다. 뭐 저는 뭐 25%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많이 싸우고 많이 다투죠. 많이 다투고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좀 되고 있어요.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질병 진단의 확정 이게 앞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진단일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진단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 2년 이거 이야기하다가 이제 5번 이야기하다가 이제 질병 진단 확정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래서 질병 진단 확정일로부터 1년 그리고 2년 이렇게 된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페이지 이제 신체 부위 보겠습니다. 신체 부위.
신체 부위는 13부위로 되어 있죠. 13부위. 여러분들 여기 화면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화면을 봐주시면 제가 이상한 그림 하나 그려놨죠. 이게 정확하게 출처가 어딘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할 때 13부위를 암기를 하면서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암기를 했거든요. 암기를 했는데 한 번만 여러분들이 옆에 제가 아래다가 그릴 수 있도록 칸을 좀 넓게 넓혀놨어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암기할 수 있어요. 13부위를. 뭐 물론 이제 후유장애를 하면서 암기를 또 해야겠지만 한번 그래도 저랑 같이 그려봅시다. 네, 주석을 좀 키고요. 자, 이렇게 해골바가지처럼 생긴 이 그림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이 얼굴을 제가 동그랗게 그릴 거예요. 이거는 추상장애입니다. 얼굴에 보통 추상장애가 있죠. 얼굴에 보이는 거, 얼굴하고 목하고 귀, 머리 이런 식으로 이제 추상장애니까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하나, 그 다음에 눈장애, 눈이 이제 2개가 있죠. 눈장애 2개. 그 다음에 코장애 있죠. 코장애. 그리고 그 다음에 귀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몇 개죠? 외모, 눈, 코, 귀 해서 벌써 4개 나왔어요. 4개. 그 다음에 입, 씹거나 말하는 거 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리면 척추, 등뼈 장애가 있죠. 그 다음에 등뼈 장애에서 제가 갈빗대를 그려줄 거예요. 체간골 장애 이렇게 있어요. 3개.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제가 아래 흉복부 쪽에 동그라미를 할 거예요. 흉복부 장애. 그리고 양측 팔 장애. 그리고 손가락 5개죠. 근데 4개밖에 안 그려놨네요. 제가. 손가락 5개.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손가락 5개. 그 다음에 다리. 그 다음에 발가락 장애.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12개 장애거든요. 12개 장애고 제일 위에 이제 물음표 있어요. 이거는 정신과 신경장애. 이렇게 하면은 13군데입니다.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따라서 한번 제가 그렸는데 그려보시면 이 13부위를 바로 암기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그려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가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그리기 시작했나? 아무튼 어제 누군가가 그려니까 제가 따라서 그렸겠죠. 근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출처 아시는 분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출처가 없으면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겠죠. 근데 정확히 제가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 13군데를 지나서 각각 보는 거 있죠. 각각. 2개가 있는 거는 각각 보죠. 2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눈, 각각, 귀, 각각 보죠. 그 다음에 팔, 각각 봅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하나마다 다 각각 봐요. 그 다음에 다리, 각각 봅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 또 각각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부위는 각각 다른 신체 부위로 본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보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가 이제 각각 보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체 부위 13부위로 되어 있다. 후유장애가. 그리고 우리가 또 공부하는 게 뒤가 다 13부위를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암기를 안 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3번 기타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항목으로. 우리 하나하나씩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약관 규정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책을 봤거든요. 제가 책이 7개가 있어요. 7개가 있는데 제가 책 7권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사실 이 후유장애 총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관 그대로를 다 붙여놨더라고요. 약관 그대로를 내용을 그냥 책에다가 그냥 옮겨 놓은 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에 따라서 따로 뭐 설명을 하거나 뭐 이렇게 뭐 강의를 하실 때 설명을 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책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약관 규정을 그냥 그대로 읽는 거라서 좀 헷갈리거나 뭐 이러실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래서 그냥 그대로 옮겨 놨을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타를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그 돌아와서요. 13부위 제가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제 기타로 넘어가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기타 3번의 1번. 하나의 장애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애 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에서 장애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이거 너무나 우리가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같은 그러니까 다른 신체 부위 하나의 장애가 그 두 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 잠깐만요. 관찰 방법에 따라서 그렇죠. 이거 개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애 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에서 장애가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게 우리 흉복부 장애랑 그 다음에 ADLS라고 해서 일상생활 제한 그 장애가 있거든요. 근데 흉복부 장애 같은 경우에 그거를 규정을 좀 하고 있어요. 그 흉복부 장애에서 우리 이제 보면은 대변 보고 이제 소변 보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흉복부 장애와 그 다음에 ADLS 그러니까 딱 그 장애를 봤을 때 이 두 가지 장애가 두 가지 다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높은 거를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두 개를 합산하는 게 아니고 ADLS와 그 다음에 흉복부 장애 이 두 가지를 합산을 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중에 높은 거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라봤을 때 이 장애는 하나의 장애야. 근데 그 부위가 신체 부위가 두 군데서 이거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군데서 규정을 하는 거를 두 개 다 합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 중에 높은 거 하나만 한다. 개념이 이렇게 개념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장애가 있을 때 두 개로 두 개 신체 부위에서 평가가 가능할 때 이 두 개 신체 부위에서 높은 거를 평가한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없어요. 아까 말한 그런 거 말고는 뭐, 뭐 뒤에 이제 파생장애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뭐 두 개 이상에서 뭐 동시에 뭐 나타나거나 이런 거는 좀 문제를 내기도 조금 애매하고 왜냐면은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를 나중에 후유장애 이제 마지막 파트 들어가서 연습 문제 하거나 이럴 때 제가 문제를 좀 갖고 와서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번에 2번 동일한 이제 신체 부위에 두 가지 이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높은 거를 지급을 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기준인 거죠. 우리 아까 말한 13부위, 신체 부위 13부위를 우리가 그 암기를 했잖아요. 그 신체 부위 13부위 중에서 거기서 두 가지 이상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한 개로 본다. 가장 높은 거 한 개로 본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기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 기청력하고 그 다음에 그 추상장애 두 가지 형태로 좀 나눠져 있잖아요. 기는 이제 2분의 1 이하로 이제 귓바퀴가 없어질 경우에는 뭐 후유장애 보험금 얼마 그리고 청력의 뭐 뚜렷한 장애 뭐 무슨 장애 이제 뭐 약간의 장애 이럴 경우에는 그 5% 이렇게 뭐 10%뭐 이런 식으로 딱 15%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에서 두 개를 봤을 때 귓바퀴 장애가 더 높냐 아니면 청력 장애가 더 높냐 해가지고 두 개 중에 높은 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인 거고 뭐 이런 경우는 되게 많죠. 신체 부위 두 가지 이상으로 봤는데 이제 가장 높은 거를 한다는 거는 이제 뭐 많이 경우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문제 내기에 가장 좋은 그런 이제 함정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그런 거고 이런 것도 나중에 제가 이제 총론이 끝나고 우리가 연습 파트 이제 기본 이론이 끝나고 연습 파트 들어갈 때 제가 이런 문제들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낼 거예요. 그럼 좀 연습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뭐 이것도 뭐 사실 어려운 뭐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이제 안 익숙하니까
이런 게 연습 문제가 안 익숙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개념 자체는 동일한 신체 부위에서는 2가지 이상 장애 상태가 나왔을 때 높은 것만 한다.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단서 조항으로 신체 부위별 판정 기준으로 편진 기준으로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따르는 경우가 제가 찾아가지고 다 적어놨어요. 7가지를. 잠깐 보면요. 이거는 이제 알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좀 좋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 별도에 정한 거가 만약에 문제로 이제 약술 문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정리를 따로 해놨는데, 보면은 안구 같은 경우에 먼저 보면 안구는 그 안구를 이제 적출하거나 그 다음에 의관을 삽입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외모의 추산이 가산되고, 이거가 이제 동일한 신체 부위인데 2가지가 나온 경우잖아요. 2가지가 나온 경우를 딱 따로 이제 별도로 정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안구 같은 경우에는 추상장애를 좀 추가를 하자.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추상장애 같은 거 의관을 넣을 수가 있으면 안구를 한쪽으로 했으면 한쪽으로 완전히 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55%가 됐든 아니면 65%가 됐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뭐 의관을 넣을 수 있으면 65, 의관을 못 넣으면 55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코의 기능장애와 추상장애,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 같은 경우에도 외모로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코 같은 경우에는 숨 쉬는 거랑 냄새 맡는 거 2가지를 좀 규정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추상장애 뭐 2분의 1인지 아니면은 2분의 1 이상 코가 없어진 건지 아니면 4분의 1 이상 코가 없어진 건지 해가지고 합산을 한다. 뭐 이런 거를 따로 또 규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진짜 단골로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우리 한 팔 한 다리 해가지고 우리 어깨, 그러니까 팔 같은 경우에는 어깨부터 해서 경관절, 주관절, 그 다음에 왕관절 해가지고 어깨, 팔꿈치, 손목 이런 식으로 그 운동장애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다 합산을,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각각 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도 뭐 고관절, 그 다음에 승관절, 그 다음에 뭐 발목 관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각각 장애를 합산한다는 거. 기능장애가 있으면 합산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그런데 이제 이 일상지, 일하지, 이게 이제 팔과 손가락을 합산을 해가지고 최대 한도를 60%로 규정을 하고 있죠. 의외로 이런 거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게 문제를 내기가 너무 좋죠. 너무 좋고, 특히 팔 같은 거, 다리 같은 거 문제 내기도 좋고,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정말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많이 청구가 돼요. 이게 팔이 뭐 4분의 3 이하인지 2분의 1 이하인지 아니면 4분의 1 이하인지 이런 걸로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이런 각도 측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이제 보험 청구가 많이 우리 대리인 분들께서, 독립선사 분들께서 많이 청구를 해주시고, 이제 보험사는 이게 이제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실무적으로 많이 싸우죠. 많이 싸우고,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좀 청구가 좀 많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한도는 60%.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장애 같은 경우에는 각각 아까 신체 부위 볼 때 손가락이랑 발가락 그 다음에 팔 양측 다 각각 본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각각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 기형장애는 평가하지 않죠. 추탈이 있는 경우에는. 왜냐면 막 추탈로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의외로 추간판 탈출증인데 뭐 경추간판 탈출증인데 목이 안 돌아가요 라고 보험 청구된 게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제가 실무적으로 이제 그분들한테 말하는 게, 추간판 탈출증일 경우에 진단이 추간판 탈출증일 때는 운동장애로는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별도로 또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뇌, 신경계 손상, 이 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척추, 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팔다리 움직이는 거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손상이 있으면 팔을 못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다리를 못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뭐 앞을 못 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아니면 말을 못 하게 된다던가 이런 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높은 거를 좀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웬만하면 다 찾아가지고 제가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된 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여기서 더 이상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못 찾을 수도 있는데, 그 만약에 추가되는 게 있으면 제가 또 별도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넘어갈게요. 3번. 3번 같은 경우에는 파생장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생장애. 파생장애가 좀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거나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한 개의 장애에서 여러 개가 이제 파생되는 장애 형태로 나올 경우에 그 장애율과 그 다음에 그 다른 파생되는 장애율을 합산해서 높은 거를 지급을 한다. 이 개념이에요. 근데 예를 좀 들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신경계 장애 ADLS에서 50%가 측정이 됐습니다. 일상생활 제한이 이제 50%가 됐는데, 우리 보니까 이 신경계 장애 때문에 마비가 와가지고 양측 다리를 못 쓰게 된 거예요. 신경계 장애 때문에. 근데 우리 신경계 장애로만 평가를 하면은 50%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이 신경계 장애로 파생되는 그 우하지 마비로 인해서 파생되는 장애는 60, 자하지, 뭐 우하지 60, 뭐 자하지 60 이렇게 해가지고 120%, 100%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럴 경우에 두 개를 합산한 거랑 그 다음에 원래 신경계 장애 50%랑 비교를 해서 높은 거를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파생장애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죠. 신경계 장애랑 그 다음에 뭐 팔이 안 움직일 수도 있고 다리가 안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앞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파생장애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한 다음에 근데 그게 이제 100% 한도죠. 100% 한도로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가장 높은 거를 보상을 하는데, 그래서 파생장애가를 하는 경우가 이제 의외로 많겠죠. 뭐 원래 장애보다는 우리 실무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신경계장애 우리 실무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중대한 뇌졸중해서 25% ADLS 25% 이상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파생장애가 나올 확률도 있는데 의외로 파생장애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약간의 경미한 신경계장애, 그러니까 진짜 중추적인 신경계장애가 오게 되면 파생장애가 더 커지는데, 좀 경미한 신경계장애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의외로 많이 없어요. 좀 걷거나 뭔가 일상생활을 할 때 좀 불편함을 느낀다 뿐이지, 뭐 진짜 뭐 팔이 안 움직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우리가 팔장애, 손가락장애, 뭐 시야장애, 듣기장애 여기에 준해서 올라가는 장애까지는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경장애가 심하게 오게 되면 이런 거 이제 다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진짜 많고, 그래서 뇌 쪽 같은 경우에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진짜 뭐 아니면 도예요. 진짜 완전히 이제 쓰러져서 이제 못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회복해서 조금 어느 정도 활동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이 뇌 쪽 관련돼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해주세요. 무서워요. 진짜로 조사를 하게 되면 정말 아픈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와 진짜 아프면 진짜 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생장애가 이런 개념으로 좀 되어 있어요.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고, 그 파생장애 원래 장애랑 그 다음에 나머지 파생되는 거 합산해서 높은 걸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넘어갈게요. 이제 내사 판정이랑 이제 식물인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규정을 좀 하고 있는데, 내사는 우리가 장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반대로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장애로 우리가 평가를 해요. 식물인간이냐 아니면 내사냐, 이거는 그 우리 여러분들 교재 보면 그 거의 대부분이 이거를 이제 내사 판정위원회 해가지고 내사인 경우가 쫙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뭐 약술이 제 생각에는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내사라든지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 저는,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딱 표준약관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 그 따로
따로 막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약관 규정이 되어 있는 이 정도로는 물어볼 수 있는데 뭐 내사에 대해서 뭐 약수를 하라 뭐 이런 식으로는 문제는 안 날 것 같습니다. 부담돼요. 왜냐면은 교재라든지 약관 규정이 안 나왔는데 이거를 내는 거는 사실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사라든지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 약술로 나온다면 이 4번 항목 여기에만 딱 어느 정도 암기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상으로는 암기를 안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 이렇게 저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내사랑 식물인간을 좀 구분을 하자면 제가 아래 이제 박스를 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발호흡과 심광박동 기능이 상실한 게 지금 내사인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이거죠. 자발호흡과 심광박동 기능이 상실. 그리고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자발호흡, 그 다음에 체온 유지, 맥박 유지 이런 게 다 가능한 상태. 다만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이분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는 신체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가 식물인간. 내사 같은 경우에는 자발호흡, 자발호흡이라든지 뭐 외부적인 이런 게 없으면 아예 생명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것. 이거는 이제 후장의 평가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는 후유장애 평가가 가능한데 그 1개월 이상 의식 상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1개월 이상 의식 상실이 있고 12개월 후에 판정을 합니다. 이제 이 약술 내용, 이 박스 쳐진 거, 이 핵심적인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살을 좀 붙이는 거죠.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조금 붙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식물인간 상태 뭐 뒤에 보면 이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핵심 단어라서 같이 제가 이거 적어놔야 되는데 안 적어놨네요. 이것도 내용 하나 적어주시겠어요? 뒤에다가 식물인간하고 항시 간호 상태가 필요한 상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 이것도 하나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이거는 아마 시험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됐죠. 약식 문제로. 출제가 돼서 저는 출제가 다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딱히 암기를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뭐 이런 거를 쓰는구나 알고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또 외우려면 머리 아파요. 저는 이거는 나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빼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후장의 표준 약관은 다 봤고요. 다 봤고 여기 표준 약관 이거는 웬만하면은 다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다 중요한 내용. 계산에서도 중요하고 약술에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숙지를 하고 계셔 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맨 처음으로 올라갈게요. 맨 처음. 간단하게만 이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상해질병 표준 약관 맨 첫 번째 제 3조 우리 표준 약관 할 때 한번 봤죠? 봤는데 우리 장애 상태가 되면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당연한 거를 이야기를 해놓은 거라서 뭐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 약관에서 이렇게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구나 보는 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조 보겠습니다. 4조. 자, 4조는 중요하죠. 4조의 3항. 4조의 3항 보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장애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런 이야기예요. 장애는 기본적으로 모든 장애는 180일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되는 날 우리가 장애를 진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0일이 안 되는 경우가 좀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일단 180일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잡고 아래 보시면 제가 180일이 안 되는데도 장애 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 그에 따른다라는 거를 제가 또 정리를 또 쭉 해놨습니다. 정리를 쭉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은 6개월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각각의 이거에 따른 거는 여기에서 정한 기준이 지났을 때 장애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일 때도 되게 중요하죠. 딱 날짜를 180일로 딱 해놓고 이렇게 별도로 정한 것들을 막 끼워 넣어놔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판단을 하면 안 되죠. 판단을 하면 안 되고 그 이후에 그 기간이 지났을 때 별도의 기간이 지났을 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일단 살펴보면 안구의 운동장애는 외상 후 1년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죠. 안구의 운동장애가 뭐냐면 그거예요. 노안. 이렇게 막 어르신분들이 막 어우 가까운 게 안 보인다 막 이러신 거 있잖아요. 먼 거는 잘 보이시고 가까운 건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좀 잘못 제가 좀 헷갈려 적어놨네요. 이거 뒤에 지워주세요. 50세 이상 제외. 이거 지워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50세 이상 지워주시고 안구의 운동장애가 이제 그거죠. 사시를 말하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안구가 이렇게 움직여 버리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고 50세 이상은 지워주세요. 제가 좀 헷갈렸나 봐요. 그래서 우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시인 경우에는 이제 1년 뒤에 왜냐면 사시가 뭐 아시겠지만 좀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가 사시 많이 애기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사시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사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시가 없어요. 예, 지금 사시가 없고 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 사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치유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1년이라고 또 그러니까 의학적인 것 때문에 1년이라고 좀 규정을 좀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구의 운동장애 같은 경우에는 1년이다. 그리고 기의 평형기능 장애 같은 경우에도 평형기능은 그냥 중심 잡는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 판정 직전 1년 이상 이제 치료하고 이제 중심 잡는 것도 사실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막 처음에만 약간의 이제 뇌 손상이 조금 있었을 때 그때만 좀 신경 손상으로 발생을 하고 이게 영구적으로 가는 경우에만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 거는 보통 1년으로 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형기능 장애 같은 경우에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1년으로 보는 것 같고 그리고 후각기능 장애 같은 경우에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신경계 장애는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진짜 이게 후유장애 정말 이게 후유장애 남아 있냐 이런 거를 조금 더 평가하기 위해서 길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래서 안구의 운동 뭐 평형기능 장애 그다음에 후각기능 장애 그리고 말하는 거 같은 경우에도 뭐 실어증 같은 거 뭐 약간 정신적인 충격이 와가지고 말 못하는 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1년 이런 거는 이제 말하기, 냄새 맡는 거, 중심 잡는 거, 누구 안구 운전 이런 거는 다시 돌아올 만한 것들은 다 1년 혹은 6개월로 이렇게 조금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항목을 보면 척추장애 중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 및 시술 후에 6개월 이상 후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이게 딱 정해놨죠. 딱 정해놔서 이것도 이제 치료가 추가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존 2017년도까지랑 이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인데 아예 이제 딱 치료를 하고 나서 딱 뭔가가 이제 뭐 시술적인 치료든 수술적인 치료 후에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보자. 이게 워낙 질병적인 요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문구를 좀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이 좀 되는 게 내구정물. 우리가 이제 팔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골절상이 있게 되면은 뼈가 잘 붙도록 아예 이제 딱 고정을 해놔요. 아예 딱 그 신체 내부에 뭐 핀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을 해놓는데 보통 80에서 90%는 이거를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요. 그래서 뼈가 잘 붙기 위해서 핀을 고정을 하고 분명히 제거가 발생을 해요. 근데 제거를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데 이게 뭐 1년 중에 제거를 할지 2년 뒤에 제거를 할지 3년 뒤에 제거할지 이거는 이제 의사 판단에 의한 거고 보통은 1년 이내에 제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관절면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고정물이 관절을 침범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고정물 때문에 손목이 안 움직여지는 경우, 뭐 관절이 안 움직여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거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판단을 해보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 후에 판단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벌써 시간이 50분이네요.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7번부터 조금 있다가 우리 7번부터 다시 쭉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예정한 게 제가 눈, 코, 귀 이렇게 하고 말하기랑 외모 추상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못할 것 같네요. 이제 시간은 제가 뭐 딱히 제가 기존대로 하고 최대한 뭐 뒤에 가서 제가 맞추는 형식으로 할게요. 초반에는 이렇게 쭉 그냥 가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올게요. 11시에 다시 시작할게요.
네, 맞아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거는 쉬는 시간이라 그런 거예요. 어떤가요? 좀 따라오기 쉬우신가요? 아니면은 내용이 좀 어려운가요? 좀 듣기 괜찮나요? 제가 준비는 많이 한다고 했는데 또 제가 준비한 거랑 또 막상 하는 거랑 해보면 제가 준비한 만큼 사실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잠주려 가면서 준비는 하는데 그거 제가 생각하는 것만한 그런 퀄리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내년에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만약에 다시 한다고 하면은 더 좋아지겠죠. 지금 자료가 다 남아 있고 그때 만약에 하게 되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뭐 하니까 저도 끝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저는 제 목소리 들려서 그런지 이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들을 때마다. 그 피드백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그 처음에 1시간 들으신 거 좀 어떠셨어요? 제가 총론 쪽을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하면 아니다 거의 다 끝났거든요. 총론은 다 끝나서 아니구나 좀 남았구나 한 20분 정도 더 해야겠네. 어떠세요? 그 좀 이해가 좀 쉬우세요? 꺼진 거 아니죠? 다 계시죠? 감사합니다. 점점 이게 실시간으로 들으신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본 강의는 이대로 가고요. 진짜로 제가 하고 싶은 거 연습 문제 풀이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 이거는요. 좀 죄송하지만 실시간으로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유튜브도 공유를 따로 방을 만들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저는 피드백을 좀 받고 싶거든요. 제가 피드백만 많이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유튜브에 올리든 뭐 어쩌든. 근데 피드백이 너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저번에 3강 할 때도 최종 피드백이 40명 정도 해주셨는데 좀 너무 안 나와요. 피드백이.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잘하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조금 보완하면 좋은지 어떤 점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은데 피드백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저 혼자 고생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맞아. PPT 자료예요. 저 혼자 고생하는 느낌이라서 그 다음번에 이거 기본 강의는 이대로 갈 거고 다음번에 그 진짜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그거 할 때는 연습 문제 풀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딱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다시 보기는 참여자 위주로 안 되겠어요. 앞으로 일정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기본 강의 끝까지 하고요. 기본 강의가 근데 길진 않을 거예요. 6월 달부터는 6월 중순부터는 연습 문제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피드백. 6월 중순부터는 계속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 풀이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여러분들한테 막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학원 기출 문제 같은 거 풀면 후유장애 하면 뭐한 회당 한 문제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연습하는 게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습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후장의 문제를 막 한 번에 막 20개씩 갖고 와가지고 그것만 쫙 풀어봐야 뭐 여러분들이 연습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보험 주요 감점 요인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감점 요인이 시험 출제? 시험 채점할 때 감점 요인을 물어보는 걸까요? 최종적으로 그 핵심 단어가 안 들어가거나 그리고 그 핵심 단어가 안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인 계산 문제가 틀린 거겠죠. 제가 맨 처음에 할 때 이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설명을 조금 드리긴 했었는데 다시 설명을 하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기본 강의 끝나면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시작. 좀 질문이 막 올라오니까 질문만 좀 몇 개만 보고. 맞아요. 문제풀이인 것 같아요. 문제풀이인 것 같고. 진짜 실시간으로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감사드려요. 왜냐면은 실시간 참여하신 분들이 설문지도 가장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유튜브로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은 안 해줘요. 참여를. 아예 안 올라와요. 유튜브 조회수만 올라가고 그거는 안 올라와요. 피드백은 안 올라와요. 어쩔 수 없죠. 저 같아도 뭐 것 같은데 그래서 6월 중순부터는 바꿀 겁니다. 아예 스터디 운영을. 제가 차라리 그냥 저한테 피드백을 주실 분들만 데리고 가고 싶어요. 저는 서로 윈윈해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지금도 40명 정도밖에 38명인데 거의 200명을 안 듣는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내고정물 관련해가지고 이제 왜 그렇게 평가를 하는지. 내고정물 같은 경우에는 관절면이 침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관절면을 침범하고 있다는 거는 팔목을 움직일 수가 없죠. 왜냐면은 팔목 움직일 때마다 그 내고정물이 딱 맞고 있는데 이런 걸로 장애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고정물을 제거한 후에 장애평가를 한다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 실무적으로 진짜 많이 들어와요. 이것도 진짜 내고정물을 제거를 안 하고 보험을 청구를 해요.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구정물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장애를 평가를 아예 이제 안 됩니다라고는 하진 않고요. 내구정물이 이 관절면을 침범 안 해서 관절 운동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오면 제가 엑스레이 보고 관절면을 침범했는지 막 다각도로 봐요. 이렇게 엑스레이 그거를 막 다각도로 봐가지고 관절면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 막 이런 거 보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7번 하겠습니다. 신경장애 같은 경우에는 외상 후 이제 12개월 이제 치료 후에 왜냐하면 신경장애 같은 거 아까도 말했지만 다 이렇게 따로 정해놓은 거는 신경장애 같은 경우가 좀 대다수죠. 왜냐면은 신경장애 같은 경우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정신장애 그 다음에 뭐 신경장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딱 1년이라는 그런 거를 딱 규정을 해놓고 뒤에 신경장애 같은 경우에 또 뭐 호전이 예상된다면 6개월 범위 내로 이제 평가를 유보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약술로 한번 나왔죠. 한번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장애 판정식이 이거 자체가 약술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암기를 할 필요가 없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암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면 계산 문제를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조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거를 딱 암기를 아니지만 딱 몇 개월 이거를 딱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암기를 좀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근데 좀 쉬운 거는 신경장애는 좀 뭔가 있구나. 신경장애가 뭐가 있을까? 뭐 눈, 코, 귀, 뭐 정신행동, 치매, 뭐 추가적으로 추가모탈출증, 그 다음에 뇌고정물, 이 정도가 있겠구나. 이렇게 좀 간략화 시켜가지고 암기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 좀 해주려면 저도 암기를 잘 못해요. 암기를 못하는데 제일 먼저 암기를 시작했을 때는 작은 단위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핵심 단어부터 먼저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가지고 암기를 하는 형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 판정 시계를 별도로 정한 경우 이거를 암기를 하실 거면 예를 들면 맨 처음에 크게 신경장애와 척추장애 그 다음에 팔 다리 장애
여기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구나. 이거부터 암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파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신경장애 같은 경우에는 뭐 안구, 귀, 코 말하는 거 이 정도가 있을 것 같다. 여기는 보통 1년이다. 그 다음에 신경장애, 그 다음에 뭐 정신행동장애랑 치매 같은 경우에는 뭐 18개월, 치매도 18개월 이런 식으로 딱 암기 범위를 처음부터 1번 하니까 운동장애 외상후 1년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크게 보고 중요한 것부터 딱딱딱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뒤에 조금씩 살을 붙여가지고 나름대로 이해를 해가면서 암기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어, 어,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하는 방법을 취했고 다 암기하는 방법이 다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다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고 그래서 정신행동장애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그 다음에 의식상실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하고요. 치매 같은 경우에도 18개월 그리고 극심한 치매나 그 다음에 심한 치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후의 평가. 치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제가 좀 가거든요. 그 실무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치매는 그 치매 진단일이 정말 중요해요. 치매를 언제 진단으로 볼 거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치매는 점점 이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단 시점에 대한 좀 분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치매도 MRI 찍거든요. 그래서 MRI에 치매에서 이제 그 뇌가 어떻게 돼요? 그 치매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통 보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그 치매 우리 척도 검사하죠. CD 뭐죠? CDR인가? 까먹었는데 그거 하고 KMM 그 치매 평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병원에서는 이제 CDR 척도로 하는 건 아니고 그걸로 평가를 많이 안 하고 K 그걸로 하는데 KMM 제가 까먹었네요. 그래서 그걸로 하는데 보통 그걸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로 많이 이제 진단 시점을 보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는 우리 1년짜리는 1년대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6개월로 본 거는 6개월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보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신경계 장애랑 좀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관 지어가지고 암기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안 보겠습니다. 아까 봤어요.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사가 왜 2년 1년인지 구분이 왜 되어 있는지 약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누군가 물어봐가지고 제가 좀 헷갈렸는데 헷갈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죠. 손해보험사 약관이랑 생명보험사 약관이 좀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8번은 별 내용 없죠. 이게 우리가 뭐 차별을 두지 않는다. 뭐 후유장애 평가를 할 때 직업, 연령, 신분, 성별 여기에 이제 차별을 정하지 않고 안 않고 정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최저장애 지급률이 이르지 않은 경우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장애를 각각 신체 부위마다 우리 규정을 해놨잖아요. 가장 작은 신체 부위가 아마 제가 알기로 발가락인데 발가락이 3%잖아요. 그래서 발에서는 3% 이상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 손은 5% 이상 딱 그 최저 지급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그 뭐 그 이하는 예를 들어서 발가락에서 2%는 보상 안 한다는 거고 그리고 손가락에서 3%는 보상 안 한다는 거고 이런 거를 좀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구항 보겠습니다. 구항. 이거는 의료자문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 후유장애 하면은 실무적으로 의료자문을 진짜 많이 갑니다. 왜냐면은 우리 독립 손해사정사분들께서 청구를 하면 이제 분쟁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 분쟁에 대해서 합의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장애를 보상하는 방법 중에 큰 축 하나가 이제 합의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의료 자문을 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합의가 정 안 되면은 사실 의료 자문을 갑니다. 의료 자문을 가서 이게 진짜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의료 자문 가면은요 정확하게 알려줘요. 진짜 명확하게
보고 이분은 2분의 1 이하이네요. 아니면 4분의 3 이하네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줘요. 그래서 이 자문을 따를 거예요. 근데 자문이도 사실 사람인지라 이게 2분의 1이 될지 4분의 1이 될지 이거 모르죠. 모르는데 어떻게든 간에 이제 의무 기록을 보고 자문이가 줘요. 그 내용을 주면 이 자문대로 만약에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독립 쪽이 조금 더 이제 그 장애가 조금 더 부풀려진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그게 맞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의외로 제가 자문을 가면 보험사 쪽으로 유리하게 나온 경우가 한 8, 그리고 그 대리인 쪽에서 이게 그만큼 나오는 게 한 2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제 건에 한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래서 자문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실무적으로. 자문은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자문 동의 안 할 거다. 무조건 돈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답이 없죠. 합의도 안 하겠다. 자문도 동의 안 하겠다. 뭐 그러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지급유예밖에 없어요. 조사에 동의를 안 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유예밖에는 할 수 있는 거. 왜냐면은 우리도 모르니까. 정확한 게 모르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독립손해사정사 분들께서는 이게 합의가 돼야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아야지만 수임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장애 심사 진행하면 그 업무는 어렵지 않은데 업무는 어차피 우리 약관 보고 하거든요. 제가 뭐 우리 시험 볼 때는 암기를 하지 실무할 때는 아예 약관 아예 펴놓고 제가 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막 싸우고 그리고 막 화해하고 이런 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픕니다. 막 뭐라 해요. 고객도 뭐라 하고 독립손해사분들도 저한테 뭐라 하고 그렇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암기를 여러분들 이거 한번 나왔던 문제라서 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10항 볼게요. 이게 이제 그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2가지 이상 후장이 생길 경우에 후장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다른 신체 부위일 경우에는 이제 합산을 하고 우리 네모 박스 보고 보면은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놨는데 다른 신체 부위인 경우에는 합산을 하고 같은 신체 부위에는 그중에 높은 지급률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기본 개념이죠. 빨간 거는 무조건 숙지하고 계셔야 되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다 아실 거라 보고. 그리고 별도로 정한 거 우리 아래에서 제가 봤죠. 아래에서 본 거 제가 그대로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이 내용. 별도의 같은 신체 부위더라도 합산하는 경우 이거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요. 그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또 중요한 개념 하나가 또 나옵니다. 자, 11항 보시면 후유장애가 이미 그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중장애, 뭐 기왕장애, 뭐 기왕질병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좀 쓰이거든요. 말이 쓰인 건데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이전에 그 후유장애가 가중된 거 같은 경우에는 가중된 거나 악화된 거, 원래 지급된 거는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러니까 뭐 1차 후유장애, 2차 후유장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추가된 부분만 보상을 해주고 1차장에서 보험금 지급 줬던 거는 뭐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약간 이런 내용인 거고 그거를 이어가지고 12번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기왕장애, 기왕질병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후유장애 진단을 받거나 이전에 기왕질병이 있으면 이것도 차감하고 지급을 합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뭐 그 내용이 핵심이고 그 네모 박스 위에 네모 박스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모 박스 보면 제가 기왕장애는 차감하고 지급, 그 다음에 기왕질병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질병에서 상해 또는 질병이 악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차감하고 지급. 이렇게 이게 차감하고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왕 장애가 있는 거는 무조건 차감하고 지급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정한 거에 대한 거를 이제 하는데, 만약에 기왕 장애라고 해서 추가 장애가 발생을 한 거라도 뭐 팔다리 장애 같은 경우에는 상지 60%가 이제 적용을 받죠. 그래서 1차 사고에서 우리가 기왕 장애, 우리 추가 장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차 장애에서 경관절 운동 장애 30%,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다고 쳐요. 그렇게 됐을 때 30%, 주관절은 운동 장애가 20%가 있을 때 50% 보험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2차 사고 때 똑같은 팔에 그 오른쪽 손가락 1번 수지, 2번 수지 완전 절단이 됐을 경우에 15%, 10%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15%, 20% 해가지고 25% 2차 상무에 줘야 되잖아요. 근데 60% 한도 적용을 해가지고 10%만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어차피 따로 정한 거는 따로 하겠다. 근데 따로 정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60%를 최고 한도로 한다. 그리고 모든 장애는 이제 60%를 최고 한도로, 그러니까 100%를 최고 한도로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따로 정한 거는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번, 12번 동시에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책 보고 있는 거예요. 책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약 전,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12항 들어가면 이제 보장 개시 이전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기왕 질환이라든지 기왕 질병이, 그러니까 기왕 후유장애, 기왕 질병 뭐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 형식으로 이게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계약 전 알리 의무 위반.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계약 전에 후유장애 있는 것도 사실은 뭐 치료받고 이런 거기 때문에 계약 전 알리 의무 위반은 거기에, 그러니까 고지해야 될 상황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간단히 보자면 일단 계약전 알리 의무 위반 사항 같은 경우에, 우리 계약전 알리 위반 같은 경우에는 5년 치료력만 물어보잖아요. 5년 이내 치료받고 5년 이내 뭐 한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 5년이 넘어간 거에 대한 거는 사실 계약전 알리 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뭐 10년 전에 후유장애, 뭐 15년 전에 후유장애 이런 것들은 따로 보험 가입할 때 이제 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5년 이내 것만 적용을 가능하고 5년 이후 것만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에 있을 수 있는데, 보험금 우리 두 가지 형태로 많이 보잖아요. 계약전 알리 의무 같은 경우에는 계약과 그다음에 청구 보험금, 우리 두 가지 형식으로 본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기왕장애와 계약전 알리 의무 위반 같은 거를 보면은 5년 이내에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면 이게 고지사항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고지를 안 했다라고 했을 때 계약 같은 경우에는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부담보를 걸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험금은 계약 전 알리 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이 돼가지고 보험금은 부지급할 수가 있어요. 알리 의무 효과에 의해서. 하지만 6년 넘어가고 뭐 10년 넘어가고 고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이거는 보험 계약에도 손댈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도 보상을 해줘야 돼요. 다만 근데 우리가 약관 규정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차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원래 있던 장애는 차감을 하고 줘야 돼요. 그래서 별개로 봐야 돼요. 계약전 알리 의무 위반 사항도 이제 같이 동일하게 나와서 좀 헷갈리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계약전 알리 의무 위반 사항 따로 적용을 해가지고 질병 후유장애라든지 이런 거는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계약전 알리 의무 위반 사항에 적용이 돼서. 근데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친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그 몇 년 전에 나온 거는 그러니까 계약전 알리 의무 위반 사항 이전에 진단 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헷갈리신 분들 혹시 있나요? 이거 제가 좀 설명을 좀 못한 걸 수도 있는데, 각 하나하나씩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차감하고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 후 알리 의무 위반. 잠깐만요. 계약 후 알리 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총 4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있어서 통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보험률 이 통지를 안 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률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더 위험한 사고, 위험한 걸로 변했을 때는 삭감하고 지급이 되겠죠. 삭감하고 지급이 되고 이거는 뭐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어렵지 않죠. 계약 후 알레르 의무 위반, 통지 의무 위반 하면은 그냥 삭감하고 지급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개념 아닌 것 같고 그 첫 번째 시간 같이 공부했으면 이 개념들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뭐 표준 약관 공부할 때 제가 다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걸 하시면 되고 자 13번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를 해놨죠. 120% 우리 하집 절단이 돼가지고 120%가 나왔는데 그럴 경우에는 120%를 주는 게 아니고 100%로 준다. 이 내용이에요. 14만 같은 경우에는. 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총론하고요.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우리 PPT 화면 봐주시겠어요? 자, 제가 나눠드린 자료는 이제 다 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틈틈이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 장애란 제일 먼저 우리가 장애란 해가지고 있죠. 우리 장애란 정신과 신체의 영구적인 훼손 상태 이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장애 판정 시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80일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별도로 정한 경우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우리 신경계랑 관련된 거 왜냐면 신경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관련된 거 보통은 1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신행동장애 그 다음에 우리 치매 그리고 별도로 또 정한 게 우리 뇌고정물 우리 뇌고정물로 골절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뇌고정물로 고정해 놓은 상태 그 다음에 그 척추장애 그 추간판 장애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를 좀 할게요. 우리 아까 했는데 그 식물인간 상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식물인간 상태도 규정이 있었죠. 그것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체 부위는 13부위로 되어 있죠. 제가 옆에 이쁘게 그려놨죠. 이쁘게 그려놓은 거 이거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계약 효력이 없어진 경우 그러니까 뭐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뭐 10년짜리는 2년, 뭐 10년 미만은 1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시장에 5년, 20년, 5년 그리고 20% 이거를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4년인 경우에는 빵퍼센트입니다. 3년도 빵퍼센트예요. 6년은 20%, 10년도 20%, 20년도 20%, 한시장에는 무조건 20%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신체 부위 2가지 이상 후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합산한다는 거 기본 개념이죠. 그 다음에 동일한 신체 부위에 2가지 이상 장애 발생하면 높은 거 지급한다는 거. 동일한 신체 부위. 우리 신체 부위 13부위잖아요. 이 13부위에서 별도로 정한 거 말고 별도로 정한 거 이외에 이제 신체 부위 원래 기본 개념은 이제 높은 거 지급을 한다. 그 다음에 파생장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장애가 있는 거에서 다른 파생장애가 있을 때 기존 장애와 파생장애를 구분해서 2개 중에 높은 거, 파생장애 합에 높은 거를 해준다. 그 다음에 가중장애, 기왕장애, 기왕질병은 삭감한다. 여기에서 이제 계약전 알리 의무 위반과 계약 후 알리 의무 위반 이게 이제 응용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사 상태와 식물인간만 장애 평가를 하고 그 의식 소실이 1개월 이상 그 다음에 이상 되고 12개월 후에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 그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장애 총론은 이게 끝이죠.
이 내용에서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산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할 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후유장애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팜플렛을 보셔도 되고요. 팜플렛 자료를 보셔도 되고 후유장애 관련된 거, 강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왜냐면 책 내용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후유장애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그냥 옮겨놨어요. 옮겨놓은 거라서 약방 규정이나 이런 거가 그대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눈부터 볼게요. 눈. 자, 눈은 되게 뭐가 많죠. 눈은 되게 뭐가 많은데 딱 우리가 눈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 후장애 말고 그냥 눈 하면 앞을 보는 거, 시력. 그리고 앞을 보면서 이제 시야가 있죠. 앞만 보는 게 아니고 앞을 보고 있으면 양쪽도 보이죠. 시야가 있고. 그리고 눈 생각하면 눈에 대한 질병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시가 있죠. 눈동자가 마음대로 막 움직여 버리는 거. 그 다음에 노안 있죠.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노안. 그 다음에 눈 생각하면 우리 눈꺼풀을 뺄 수가 없죠. 그래서 눈꺼풀이 있는 거, 없는 거. 눈꺼풀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런 거. 그냥 머릿속 생각해서 눈에 대해서 질병을 생각해보면 가장 생각나는 게 물론 백내장일 수도 있겠지만, 백내장일 수도 있겠지만, 눈 질병 관련된 거, 앞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시야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사시와 관련된 거, 노안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눈꺼풀이 있거나 없거나. 제가 맨 처음에 암기를 할 때는 크게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한 장애를 여기 장애 분류표에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딱 보면 시력과 관련된 게 1번부터 6번 그리고 8번 시력과 시야 관련된 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사시와 노안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9번, 10번은 우리 눈꺼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시작을 해요. 뭐든지 딱 구분을 먼저 해놓고. 그래서 그래야 암기가 좀 편하죠. 암기가 편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시력에 대한 게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두 눈이 안 보이는 거는 제 일상생활을 거의 이제 뭐 못하죠. 그래서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제 까마득합니다. 진짜. 여러분 지금 눈 감아보세요. 까맣죠? 우리 못 살아가죠. 이런 거 당연히 지급률 100% 줘야 되고. 그리고 한쪽 눈을 감아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불편하시죠? 5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시력 관련돼 가지고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규정을 좀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숫자를 좀 적어놨어요. 2162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2162 이게 뭘까요? 2162 보시면은 6번부터 6번이 교정시력이 0.2, 교정시력이 0.1, 그 다음에 교정시력이 0.06, 0.02 이거를 그냥 아래부터 제가 적어놨어요. 2162 그래서 2개의 눈으로 1개를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암기를 하려고 해놨고 여기서는 이제 5% 단위로 5, 15, 25, 35 이렇게 저는 암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0.02, 0.01, 0.06, 0.02, 0.02 이하로 된 경우 해가지고 이 눈장애 이렇게 암기를 했고요. 시력 같은 경우에는 3회 이상 이제 측정을 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되고요. 우리 잠깐 제가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그 장애 판정 기준 볼게요. 장애 판정 기준. 우리 책을 보시던지 아니면은 그 보시면 눈에서 1번 장애 판정 기준 볼게요. 여기서 눈 시력 같은 경우에는 3회 이상 측정을 해야 되죠. 3회 이상 측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정 시력을 우리 안경 끼거나 렌즈, 콘택트 렌즈 끼고 하시는 걸로 하는 거고 뒤에 보면 각막 이식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이전 시력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모든 장애에서는 평가를 그렇게 해요. 인공관절 치환술이 됐던 뭐 새로운 거를 교체한 거 있잖아요. 교체한 걸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교체 전에 안 좋은 상태로 장애를 평가를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어주셔야 돼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각막 이식을 하던, 아니면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가지고 관절을 아예 다 바꿔버리든, 아니면은 심장 이식을 하던, 폐 이식을 하던, 신장 이식을 하던, 이런 이식술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새로운 걸로 교체해가지고 이제 뭐 정상적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장애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내가 교체를 하기 이전, 장기를 교체하기 이전의 상태를 장애 상태로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눈이 멀었을 때인 경우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에서 관광무, 관광무와 관광유라고 해놨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요. 명암이 뭐냐면은 밝고 어두운 거예요. 이거 암기하기 어려우면요, 여러분들 밝은 것, 어두운 것 구분 못하는 상태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관광무나 관광유나. 그래서 근데 이 말을 적었다고 해서 어두운 거, 밝은 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관광무, 관광유로 안 적었다고 해서 그 채점자가 점수를 안 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말인 거는 저는 똑같이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점수는 조금 더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그 전문 용어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기가 힘들면 뭐 밝은 거를 구분할 수 있는 상태, 이 정도만 적어주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눈의 교정 시력 같은 경우에 이거 별표 치시겠어요? 이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약술 문제로 0.02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라는 거를 물어보는데, 여기도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죠. 안전수동, 안전수지, 이거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아래 보면은 손가락 흔든 거죠. 손가락 흔드는 거. 그 다음에 눈앞에서 손가락 흔드는 거. 그 눈앞에서 손가락 개수 몇 개냐고 맞춰보는 거. 우리 어렸을 때 장난 많이 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괜히 막 손가락 막 흔들면서 이거 몇 개, 이거 몇 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애기들이. 저도 어렸을 때 했거든요. 손가락 3개 펴놓고서 몇 개 맞춰봐 해가지고 딱 멈췄을 때 손가락 4개 펴가지고 아니거든, 4개거든 막 이렇게 막 장난치는 거. 이걸로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흔들기, 그리고 손가락 개수 맞추기, 이런 식으로 적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고 나중에 이 전문 용어를 암기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로 이제 검사를 한다. 이거 약술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5번 보면은 안구의 운동장애 평가 1년, 우리 신경장애 말했죠. 신경장애는 보통 1년 정도 평가를 한다. 안구 운동장애가 이제 우리 의학이론 하면 안구와 관련된 신경 진짜 많잖아요. 기억 혹시 공부하신 분들, 제가 기억이 어렴풋이 나올랑 말랑 하는데요. 안구 관련된 신경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정확하게 명칭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게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1년으로 해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5번까지 지금 봤어요. 우리 5항까지. 그리고 안구에 이제 뚜렷한 운동장애 같은 경우에 우리 10%이죠. 근데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 이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운동장애? 이거 뭐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뭐야? 라고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사시예요, 사시. 사시고 그냥 눈이 이렇게 막 가만히 있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이렇게 빙글 돌아가는 거. 그 상태이시고, 그 상태가 이제 2분의 1 이하, 2분의 1 이하 되는 거. 그 다음에 복시. 뭐 이런 거 이제 운동 장애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시라든지 뭐 겹쳐서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운동 범위가 2분의 1, 눈동자가 안 움직인다는 거든지 이런 상태를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쉽게 그냥 사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안구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 뭐 겹쳐 보이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6번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 10%죠. 사실랑 노화는 그냥 장애율 1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목이 좀 아파서. 자, 그리고 7번 보겠습니다. 7번. 7번이 노안에 관련된 내용이죠. 노안에 관련된 내용이고 조절력이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경우이고, 우리 약간 나이가 조금 들면은 가까운 게 안 보이고 오히려 먼 게 잘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거든요. 가까운 게 안 보인 게 왜 그러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안구 눈동자가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쭈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눈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탄력성이 좀 떨어지면서 좀 나이가 들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안이 오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사실 교정 수술도 하고 하는데, 장애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살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평가를 안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문제 한번 나왔죠. 진짜 딱 몇 년도생 해가지고 조절 능력 이거 관련돼 가지고 문제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2018년도인가 2017년도인가 18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한번 딱 기출이 됐죠. 50살. 우리 그때 당시 18년도면은 50살이었고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45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50살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야장애, 말 그대로 이제 진짜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뭐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을 이제 적어놨고, 범위의 60%. 근데 이런 수치들을 조금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 수치를 암기를 해주셔야 되냐면, 문제를 나중에 풀 때요, 이 수치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시야장애가 70%다 라고 하면은 시야장애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가 조금 중요해요. 수치별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뭐 뚜렷한 시야장애는 60%, 조절장애는 2분의 1, 그리고 50살, 뭐 이런 식으로, 운동 같은 경우에도 2분의 1, 이런 식으로 암기를 좀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암기법이 따로 있나요? 이런 거는 사실 이런 건 없죠. 수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만드시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수치 같은 거, 자, 일단 수치부터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수치부터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눈꺼풀 같은 경우에는 눈꺼풀의 운동장애랑, 그 다음에 눈꺼풀 결손, 이 두 개, 눈꺼풀이 없거나 눈꺼풀이 안 움직이거나, 이 두 개 많이 하는데, 우리 눈꺼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조금 접하는 게 좀 많은 게 뭐냐면은 안검하수, 맞나요? 안검하수죠. 이게 눈꺼풀이 무거워져 가지고 눈꺼풀을 못 올려요. 그 눈꺼풀에 힘이 없어서 눈꺼풀을 못 올려요. 못 올리게 되면 우리 강제로 쌍꺼풀 수술하시죠, 우리 어르신 분들. 그래서 가끔 이제 실손 청구가 되고 이제 수술 청구가 되는데, 안검 하수로 진짜 질병적으로 해당하면 이제 쌍꺼풀 수술은 기본적으로 미용 수술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그 어르신 분들이 가끔가다 진짜 막 70대 할머니가 쌍꺼풀 수술해서 보험금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눈꺼풀이 무거워져 가지고 여기를 조금 잘라내고 가볍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눈을 못 뜨면 앞에 안 보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장애도 좀 평가를 해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또 어떻게 보면 또 2분의 1이죠. 우리 사실 근데 2분의 1이 많이 나오죠. 2분의 1 이상 덮거나, 그 다음에 완전히 덮을 수 없대.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딱 말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9번, 10번은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번,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가산한다는 거, 우리 안구에 적출을 했을 때 아까 의안을 삽입하면 55, 의안을 삽입하지 못하면 우리가 65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양쪽 눈을 신명했을 때 100이니까 그 의안을 삽입하든 삽입 안 하든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100%까지 보상을 하니까. 그래서 65, 55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상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 추상장애도 같이 감안해서, 눈꺼풀 장애 같은 경우에는 추상장애도 같이 감안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눈이 좀 많아요. 눈 내용이 좀 많고 좀 복잡하고 좀 암기해야 될 것도 많고 하고, 이게 근데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을 관과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암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좀 정리를 해가면서 암기를 하면, 그냥 무턱대고 눈이 멀었을 때 100, 한눈이 멀었을 때 50, 한눈이 0점, 교정시력이 0.0이면은 35, 25 이렇게 암기하면 절대 못 외워요. 외울 수는 있겠죠. 근데 까먹어요. 나중에 가면은 까먹어요. 그래서 좀 스토리를 좀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 좀 감안해서 뭐 21, 62 뭐 이런 식으로 수치화된 거, 2분의 1,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잘 좀 눈에 많이 익히고, 그 다음에 암기가 좀 쉽도록 여러분들의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장에 가끔씩 뭐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나 이런 거 물어보는데 저도 답 없어요. 이거 사실 뭐 없죠. 진짜로 어떻게 암기를 하겠어요. 앞 글자 따고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진짜 머리가 좋으면은 물론
뭐 금방 암기 하겠지만 다들 그렇진 않잖아요. 암기하는 게 다시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또 암기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이거를 암기를 안 할 수도 없어서 눈 같은 경우에는 암기하고, 그리고 꼭 저는 암기했으면 좋은 게 이제 교정시력 0.02 이하 이거랑,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됐을 때 교정력이 몇이 됐을 때 몇 퍼센트 되는지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2161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교정시력이 0.07이다 라고 하면은 딱 퍼센테이지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 퍼센테이지 15%에 딱 맞게 딱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암기는 못하더라도 눈으로 보고 문제를 풀 때 눈으로 보고 이게 몇 퍼센트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사시노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암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운동장애 하면 어렵잖아요. 사시하면 쉽고, 그리고 조절장애 하면 어렵잖아요. 노안하면 쉽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눈꺼풀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추상장애를 플러스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 좀 천천히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많으니까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로 넘어갈게요. 자, 기. 자, 기장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죠. 시험 문제가 나와서 2017년도 때 제가 시험 합격할 당시에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 그 6분법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한 번도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이 4분법, 6분법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그때 당시에 나와가지고 물어봤었는데, 이제 이 문제는 그대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계산을 한번 해봐라 라는 문제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계산 문제 이런 거 갈 때 제가 한번 더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일단은 그 장애 분류표 관련돼 가지고 내용부터 하겠습니다. 기장애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력, 기 딱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저 실인데 저희 집에 있는 거예요. 저 가끔씩 혼자 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 들리는 것, 그 다음에 귓바퀴, 그 다음에 중심 잡기. 이 귀 딱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귀 한번 떠올려 보면 귀가 뭐가 있을까? 그냥 단순히 귀가 안 들리고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귀로 우리가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큰 게 우리가 듣는 거죠. 듣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외모 같은 거 해서 귀가 되게 이쁘게 있죠. 우리 귀 복귀도 있고 여러 가지 귀 있죠. 귀. 그 다음에 귀가 또 가장 좀 큰 일을 하는 게 이제 우리 중심 잡는 거 많이 하죠. 평형장애라고 하는데, 우리 코끼리 코하고 막 돌면은 중심 못 잡고 막 쓰러지죠. 막 옆으로 막 가죠. 그게 이제 귀에 있는 그 달팽이관 관련돼 가지고 이거 여기서 이제 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후정의 분류표 보겠습니다. 완전히 이루면은 80%. 그 다음에 귀는 사실 한쪽 딱 막더라도, 여러분 한쪽 막아보세요. 한쪽 막더라도 이게 엄청나게 막 이렇게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쪽 청력이 완전히 잃었을 때가 25%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생활할 때 25%만 불편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쪽 귀 멀었을 때가 25%고 양쪽 귀 잃어야지만 이제 80%. 진짜로 아예 안 들리면은 사실 불편하죠. 살아가는데 일상생활 하는 게 많이 불편하죠. 왜냐면은 뭐 길거리를 걸어갈 때 경적소리를 못 듣는다든가, 아니면 뭐 대화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뭐 안 들리는 것도 엄청난 장애 상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완전히 잃고 다른 귀 청력이 심한 장애를 남겼을 때 이런 경우에 45%, 그 다음에 한쪽 귀 잃었을 때 25%, 그 다음에 한쪽 귀의 청력이 심한 장애 남겼을 때 15%, 뭐 이런 식으로 딱 그 완전히 잃었을 때랑 심하게 잃었을 때 약간의 장애가 있을 때 이렇게 딱 구분을 좀 해놨어요. 그리고 귓바퀴 대부분에 이제 결손이 있었을 때 딱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뭐 딱히 암기 방법은 없고, 여러분들이 딱 머리를 생각했을 때 진짜 안 들리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그 후장애 같은 경우에는 막 귀 막고 귀 다 막는 거는 80, 다 막은 상태에서 한쪽 손을 살짝 떼는 거는 45, 그 다음에 한쪽만 맞는 거는 20, 25, 그 다음에 한쪽이 조금 안 들리는 거는 15, 이런 식으로 딱 귀를 막아가면서 행위를 하면서 암기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조금 더 편하고, 왜냐면은 문제가
두 개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이렇게 딱 지워지고 이게 딱 어떤 상태 데시벨로 딱 지워지고 딱 어떤 상태 몇 퍼센트 상태냐 이런 거를 딱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저도 말하면서 진짜 너무 단순 암기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실무 오면은 사실 약간 딱 펴놓고 그냥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자격증 따려면 또 외워야 되니까 또 암기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장애 판정 기준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이것도 이제 데시벨 평가로 해가지고 뭐 들리는 거를 평가를 하는데 이것도 3회 하죠. 시력도 아까 3회였죠. 이 듣는 것도 3회 이상 청력 검사를 하는 거죠. 청력 검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보면은 완전히 잃은 거가 90데시벨, 그 다음에 심한 장애는 80, 그 다음에 70, 70에 그 다음에 50cm라는 조건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럽지만 그냥 987, 50 이렇게 숫자를 좀 적었어요. 수치상으로 왜 암기를 좀 해달라라고 해서 987 해가지고 했고 9가 이제 한쪽 기준으로 해서 25, 그 다음에 8이 15, 그 다음에 7이 5, 7이 5니까 50cm 이렇게 했어요. 7이 5니까 50cm고 10씩 늘어난다. 80에서 15, 90에서 25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기장애 같은 경우에 귓바퀴 대부분 결손한 거에 대해서 또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귓바퀴가 2분의 1 이상 손상되면 10%, 그리고 청력에 약간의 장애가 그러니까 귓바퀴가 2분의 1 이상 손상이면 여기 기장애에서 평가를 하고요.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 외모의 추상에 해당하는 거 우리 센티미터 있죠. 우리 막 손바닥 뭐 해가지고 센티미터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규정되면 거기에도 한다. 둘 중에 큰 거를 한다라고 규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력장애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우리 한 신체 부위당 높은 거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귓바퀴 2분의 1 이상 손상이 10%고 청력의 약간의 장애 70데시벨에 50cm는 5%. 저는 이렇게 암기했던 것 같아요. 청력의 약간 장애는 70데시벨에 50cm에 5%인 경우에는 5%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귓바퀴 장애가 10%, 청력 장애가 5% 하면은 높은 거 두 개를 합산하는 게 아니고 높은 거를 한다. 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형장애 이거 새로 생긴 거죠. 2018년도에 평형장애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것도 신경계 장애와 이제 연관이 있어가지고 1년이라는 그런 또 장애 진단 시점을 좀 해놨고 여기는 이 점수제로 되어 있죠. 점수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항목별로 점수가 몇 점, 30점 이상인 경우에는 뭐 된다 이렇게 좀 있는데 이거를 암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런 말을 좀 해줄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까지 암기를 한다면 진짜 암기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히 평형장애 같은 경우에 점수 30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라는 거를 하고 여기 이 표에 있는 거는 암기를 좀 뺐으면 좋겠어요. 암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아래 검사들을 하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장애 평가하는 합산 점수 이거는 암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요. 여기까지 암기하려면은. 그렇습니다. 오늘 또 아이고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뭐 말하다 보면 진짜 빨리 가는데 오늘도 50분이 다 됐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궁금한 거만 좀 듣고 오늘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뭐 내일이랑 그 다음에 다음 주 2시간 더 남았죠. 충분할 것 같아요. 뭐 4시간을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더 하는 대로 하고요. 궁금한 거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잠깐만요. 질문 올라온 거부터 할게요. 관절염이 심해져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면 장애 지급률이 30%. 네, 30% 아닌가요? 30%로 알고 있는데요. 왜 아닌가요? 20%인가요? 30%인데? 잠깐만요. 이렇게 빡 물어보면 제가 아닌가? 라고 해요. 25%. 그래요. 죄송해요. 25% 변경. 네,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20% 됐죠.
저도 사실 실무를 하면서 좀 헷갈리고 그래서 약간 딱 펴놓고 해요. 약간은 아예 실무를 할 때. 그래서 좀 봐주세요. 저도 다 암기를 못하고 있어서 너가 암기를 못하는데 막 하면 어떡하냐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저도 다 암기를 못해요. 인공관절 치환술 아 그러네요. 인공관절이나 인공갈도 이건 바뀌었네요. 이번에 바뀐 거. 최근 계약은 제가 잘 안 해요. 잘 안 들어와요. 최근 계약 같은 경우에는. 20% 죄송합니다. 제가 30%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20%로 할게요. 견주완수 그렇죠. 견주완수 지급률을 알려주니까 이제 뭐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질문 혹시 있나요? 다른 거 아까 지급률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아까 기왕장애에서 상지 60% 하는데 1차 사고와 2차 사고 별개 사고죠. 별개 사고인데 이분이 그 사고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고가 1차 사고가 났고 원래 기왕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하고 주는 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한도 60%한 상지당 줄 수 있는 한도가 60%이기 때문에 60%로 주는 거 이렇게 알고 이건 제가 물어보는 거에 최고 한도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물어보니까 제가 또 헷갈리긴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문제 풀 때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는 조금 제가 추후에 문제 풀이할 때 제가 더 정리를 좀 할게요. 왜냐면 실무적으로 이렇게 막 복합장애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진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뭐 관절장애가 막 왕관절, 주관절 경우 이렇게 막 한꺼번에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이런 쪽으로만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런 쪽으로만 되어 있고 그래서 강사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실무가 거의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지? 그런 판례가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무가 없고 판례가 없기 때문에 뭐 판례가 있는 건 파생장애 정도가 판례가 있는데 많이 없죠. 그래서 딱히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니까 막 가정을 해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게 많이 깊게 들어가는 거고 내 정리는 일단 하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한 상지의 60%를 딱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사고가 됐던 2차 사고가 됐던 그거는 좀 생각해 볼게요. 2차 사고 때 다시 60%를 회귀해가지고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또 60%를 적용을 안 해야 되는지 60%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한번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 제가 감안 한번 해볼게요. 실무적으로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실무적인 거는 나올 리도 없고 나올 수는 있겠죠. 이런 쪽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동차 쪽에서는 좀 있으려나요?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에 근데 사고에도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자동차 쪽은 아예 진짜 딱 규정이 더 명확해서 이렇게 한 부분보다 오늘도 제가 피드백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지루할 수도 됐어요. 여러분은 잘해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이제 기본 관계가 끝나서는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내일은 후장의 나머지 부분 할 거고요. 그 다음 주까지 후장에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실손 의료비 중간에 한번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후에
오후 늦게라든지 이거 다시 보기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